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프라임 스파르타에서 경찰 형사법을 강의하고 있는 박종쌤입니다. 자, 오늘 이제 시험 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. 가볍게 한 3분 정도로 총평 빠르게 하고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우리 시험은 좀 어렵게 형사법 한정해가지고 시험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된 것 같아요. 왜 이제 어렵게 출제가 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학설 문제를 옛날에는 통으로 한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었는데 지금은 막 문제별로 한 지문씩 막 소소하게 학설이 들어가 있어요.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6번에 1번 선지라든지 아니면 여기 이제 그 20번에 뭐 1번 선지라든지 아니면 뭐 그 7번에 4번 선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막 문제 중간중간에 소소하게 학설 문제가 좀 들어와 있고 또 이 부분들이 우리가 자주 보는 파트들이 좀 아니다 보니까 현장에서 문제를 푸시다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. 두 번째는 최신 판례가 우리가 나올 걸 대비를 하기는 하는데 또 최신 판례 중에서도 우리가 뭐 좀 자주 보거나 아니면 좀 흔히 보는 최신 판례가 출제가 된 거는 좀 아니고 좀 어렵거나 낯설거나 좀 시험 문제에게 적합하지 않아 보이는 것들도 좀 나와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문제 푸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조금 듭니다. 해서 뭐 어찌지 우리가 소구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답을 맞출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현장에서 시험 문제가 쉽다고 느낄 때는 답지가 딱딱딱 보여야, 답이 딱딱딱 보여야 우리가 문제 풀만했다 생각이 드는데 막 소고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내가 답을 찍어도 확신도 없고요. 확신도 없고 확신이 없으면 다음 문제가 말리고요. 다음 문제가 말리면 이제 뒤에 시간 부족하고 해서 이제 형소법 넘어갔는데 형소법에 이제 뭐 압수수색 파트가 좀 많이 나오기도 했지만 형소법도 단순히 암기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은 많이 나오지는 않고 조금 생각은 해봐야 문제가 풀 수 출제가 됐기 때문에 뒤에 가서 이제 시간 부족으로 많이 헤매다가 뒤에를 좀 많이 찍고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조금 듭니다. 그래서 학설의 부분, 최신 판례의 부분, 그 다음에 정답지가 딱딱 보이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서 확신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좀 말렸거나 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것 같아요. 해서 일단 뭐 좀 어려웠던 문제, 4번 같은 건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. 4번 같은 경우에 뭐 우리가 갑은 행위반가치 결과반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고 이런 행위반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바탕으로 막 미수범, 공범론 이런 문제들을 뭐 책임론 이런 문제들 연결시켜서 하나씩 연결시켜서 결과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행위를 강조했네 날리고 행위를 강조하니 결과가 강조했네 날리고 이렇게 풀다 보면은 어찌어찌 문제를 풀 수는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이거 풀다가 시간 다 날라갔을 것 같아요. 그래서 4번 같은 거는 혹시나 추후에 출제가 되더라도 버리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좀 들리는 듭니다. 이게 풀었다고 하여 확신을 가지고 풀었을 가능성이 낮고요.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좀 버리고 가야 되는데 현장에서 그런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죠. 이러한 출제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치면은 우리가 냉정하게 풀 수 있는 문제하고 풀 수 없는 문제를 좀 구별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뭐 8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문제는 쉬웠어요. 이제 문제가 1번 같은 경우에 중간에 공범 같이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빠져나갔을 때 뭐 뒤에 책임을 진다. 2번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공범용 판례니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고 다른 건 뭐 1번, 2번, 그다음에 뭐 4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봐서 풀 수 있는데 3번 같은 경우에 다른 지금 총평이니까 최신 판례인데 어려운 재판이죠. 우리가 이 자기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을 때 이 부자기범의 공동정범에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의무가 부과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모두에게 자기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 의무가 없는 자한테는 부작용이 되지 않는다. 뭐 그런 내용으로 나온 판례기는 한데 우리가 물론 눈길은 줄 수는 있지만 이걸 우리가 최신 판례 대비를 할 때 아주 꼼꼼하게 봤을지는 조금 걱정은 되는 판례기는 하죠. 아무튼 그렇고요.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재판을 실어서 좀 어렵거나 아니면 이제 7번 같은 경우에 3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자주 보지 않는 판례 중에 하나거든요. 1번 같은 경우에도 최신 판례지만 재판이고 유명한 판례기도 하니까 1번 같은 거는 쉽게 볼 수 있을 것이고 2번, 4번 같은 것도 흔히 볼 수 있어서 1번, 2번, 4번을 제끼고 3번을 답을 고를 수는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냉정히 봤을 때 3번을 좀 우리가 알고 맞추기는 좀 쉽지 않은 판례 중에 하나이기는 하죠. 그래서 사실 좀 더 많기는
많기는 한데 지금 총평을 좀 빠르게 올리다 보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첫 판이 어려웠고 중간중간에 같이 말씀드린 뭐 6번에 1번이라든지 뭐 7번에 4번이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소소하게 학설이 들어있어가지고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. 개인적으로 이런 19번, 21번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좀 잘 낸 문제 아닌가 싶어요. 뭐 19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자기 점유냐 혹은 누구의 점유도 아니냐 타인 점유냐에 따라 가지고 점유횡령, 점유이탈 횡령죄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.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개수 문제가 아니고 동일한 범죄의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걸 골라내야 되니까 뭐 우리 찐 PC방 같은 경우에는 주인의 점유가 되니까 절도가 되고 나는 자기 점유가 되면 횡령이 돼버리는 것이고 지하철은 점유이탈 횡령죄고 그 다음에 임차로 땅을 빌려줬을 때는 임차인 소유가 되니까 임대인이 가져오면 절도가 되는 거고 미음에서 남의 땅 위에 우리가 수목을 심었을 때는 심은 사람 것이 아니라 토지 주인이 되기 때문에 심은 사람 훔쳐가면 절도가 되고 뭐 반면에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심은 사람 소유가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꼼꼼히 공부를 하고 중요시하는 파트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확히 알고 푸느냐 모르고 푸느냐 맞추기 참 좋았던 것 같고요. 21번 같은 문제도 우리 이제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보통 이중매매 실행에 착수와 관련하여 중도금도 받아야 되고 또 상대방으로 제2매 수인한테도 중도금까지는 받아야 실착이 있기 때문에 그때 배임자가 되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를 해줬을 때 손해가 있냐 없냐와 관련된 최신 판례가 있죠. 그래서 그 문제를 적절히 잘 결합을 해가지고 부동산 이중매매 실행에 착수 시기 그 다음에 뭐 기수 시기 그 다음에 가등기를 했을 때 손해가 있냐 없냐 최신 판례 문제까지 적절히 결합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부를 잘하면 현장에서 세련되게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긴 했었습니다. 해서 앞으로 내년 시험 대비에 조금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. 우리가 이제 앞으로 대비를 할 때 사실 학설 중심으로 학설이나 어떤 이론 대비를 조금 최소화하고 그 부분을 판례 대비에 많이 쏟았는데 중요 학설 이론에 나아가서 좀 소소하게 챙길 것들 대신 막 우리가 사실의 착오처럼 막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소소하게 챙길 것들은 챙기고 가야 될 필요성이 조금 있을 것도 같고요. 또 특히 최신 판례 대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렵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시간을 들여서 최신 판례 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. 그래서 역시 예상대로 형사법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저희 예상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. 조금 더 어렵게 나온 것도 사실이고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내년에도 쉽지가 않을 것이다. 우리 형사소송법도 마찬가지죠. 뭐 전문법칙 같은 거 박스형 우리 이제 1차 때 경험했던 것처럼 뭐 전문법칙 박스형 문제가 나오면서 이 사례형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나와버리기 때문에 형법이든 형사소송법이든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내년 시험을 대비해야겠다. 옛날처럼 늘 얘기하죠. 쉽게 눈에 바르고 두 문제 따고 이런 걸로는 조금 한계가 있다.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야 형사법 고득점이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우리 이번 시험 총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여러분 감사합니다.